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그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한참 후에야 웅부 어머니는 침착하게 다시 물었다. 개동이구먼요. 장개동이. 장개동, 성이 장씨라고 했느냐? 그렇구만요. 어이구, 이게 내가 그러니까 네가 참말로 참나무 맨키로 튼튼하게도 생겼구나. 웅부 어머니는 장개동이 손을 힘껏 움켜쥐고는 조금 전보다는 더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이목구비를 찬찬히 뜯어보는 것이었다. 내가 그런께 아이고 시상에 네가. 웅부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똑같은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그동안 할머님께 세배를 못 올려서 죄송해요. 장개동이는 웅부 어머니에게 말하고 나서 잠시 일어서서 웅부와 쌀분이를 보며 세배 올리고 싶은데 앉으시지요 하고 말했다. 웅부는 하는 수 없이 아랫목 그의 어머니 옆에 앉아 처음으로 개동이의 세배를 받았으나 쌀분이는 세배는 무슨 세배냐면서 한사코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러자 웅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러지 말고 애미도 애비 옆에 앉아서 절을 받거라 해서야 쌀분이도 마지못해 웅부 옆에 앉았다. 참 많이도 컸구나. 오동네 앞시보담 엄장하구만. 장개동이가 쌀분이에게 세배를 끝내자 웅부 어머니는 다시 장개동이의 손을 쥐고 놓지 않았다. 그래, 지금 시방 어디서 사느냐? 웅부 어머니는 그렇게 묻고 목포에서 살고 있다는 말에 여러 번 거듭하여 혀를 찼다. 같은 목포 땅에 살면서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는 나무람의 뜻이었다. 너희들도 서로 알고 지내거라. 웅부 어머니는 오동예와 소바울을 보며 그렇게 말하고 나서 혼인날을 받아놓은 저 아이는 애비 딸이고 저 소바울한 놈은 이 헬미의 둘째 아들 자식이고 그러고 또 하면서 오동예와 소바울을 소개하다가 얼핏 장개동이의 얼굴을 보더니 말끝을 흐려버렸다. 기실 웅부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장개동이를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뜬금없이 우리 집에 세배는 왜 왔느냐? 장개동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앉아있기만 하던 웅부가 뚜벅 물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마금예가 보냈는지 아니면 개동이 스스로 온 것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웅부는 개동이가 그의 어머니와 웅부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들 서로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 보내셨습니다. 개동이가 웅보를 보며 말했을 때 두 사람의 눈길이 오랫동안 엉켜 있었다. 웅보는 개동이의 눈길에서 무엇인가 그가 간절하게 눈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웅보는 개동이의 그런 눈길이 화살처럼 목매에 박혀 핏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 하였다. 웅보는 예전에 개동이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강렬하고 절실한 느낌을 받지 못했었다. 그는 10수년 전 마금예가 새 아이들을 데리고 목포를 떠나던 날 잠시 개동이를 만나 안아보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마금예는 고사리처럼 어린 개동이에게 아가, 이분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하고 불러봐라. 하고 말하던 것도 생각이 났다. 장개동이라고 했자. 그래, 장개동은 시방 무엇을 하느냐? 웅부 어머니가 물었다. 웅부 어머니는 장씨라는 성씨를 붙여 꼭 장개동이라고 정확하게 불렀다. 웅부 어머니가 이름 앞에 한사코 장씨라는 성을 붙여 부르는 데는 마음속으로나마 너는 우리 집 핏줄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예, 할머니. 지난해 봄까지는 서당에 다녔었는데 가을부터는 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요. 당분간 신학문 공부를 더 할 생각이구만요. 장개동이도 할머니가 한사코 성씨를 붙여 그의 이름을 부르는 뜻을 헤아리면서 대답했다. 그러면은 장개동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테냐? 공부를 많이 했은께 농사꾼은 되지 않겠구나. 농사꾼이 안 되면 높은 벼슬을 살겨. 제 생각에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요. 장개동이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바를 생부 앞에서 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는 아직 시인이 되고 싶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해본 일이 없었다. 시인이 못하는 사람이디야. 웅부 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물었지만 웅부도 시인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개동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설명을 기다렸다. 할머니, 이태백이라는 사람 아셔요? 장개동이가 웅부 어머니에게 물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울던 달아 할 때 그 이태백이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저는 그 이태백이 같은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요. 달 속에서 노는 사람 말이냐? 예, 그래요. 흠어는 신선이 되겠다는 것이구만. 글쎄요, 시인이 신선일까요? 장개동이가 되물었지만 웅부 어머니는 장개동의 그 같은 물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 내 어멈은 무엇하고 사냐? 내 놈 입성을 보니까 살기가 괜찮은 것도 같다마는. 여기 선창거리에서 큰 요정을 한당만이라오.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요. 이제는 노루목 양진사 댁보담도 훨씬 부자라요. 웅부 어머니의 물음에 쌀분이가 대신 대답해 주었다. 그래요? 그게 참말이요?
양진사 때 뿐도 더 부자가 되었어. 아이고, 우리 장개동이 쓰겄다. 내 애미 노루목 살 때 눈물 깨나 흘렸었더니 이제는 한을 풀었구나. 아이고, 참말로 우리 장개동이 쓰겄다. 그러면서 웅부 어머니는 개동이의 얼굴에서 웅부와 닮은 구석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얼굴을 개동이 가까이 바짝대고 다시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웅부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놈이 성질 고약한 우리 시아버지를 쏙 빼다 박았네 하고 말했다. 수치 많은 눈썹이며 붉어져 나온 광대뼈와 두툼한 입술이 영락없이 제 아비를 닮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까 참 무엇이 된다고 했자? 웅부 어머니가 개똥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하게 물었다.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씨를 뿌리는 마음의 농사꾼이 되고 싶다구만요. 개동이가 말했으나 웅부 어머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애매한 눈빛으로 웅부를 보았다. 개동이의 그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해달라는 눈치였으나 웅부도 개동이의 정확한 말뜻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무견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어디다가 씨를 뿌린다고 했냐? 사람들 마음속에다가요. 웅부 어머니가 묻고 개동이가 대답했다. 사람 마음속에 무슨 씨를 뿌려? 곡식의 씨도 뿌리고 여러 가지 꽃씨도 뿌리고 또는 평등과 희망의 씨도 뿌릴 거로구만요. 아이와, 이놈이 꼭 불도장 찍힌 내 할아버지 같은 말을 하는구나. 개똥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웅부 어머니가 이윽히 웅부를 보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웅부 어머니는 내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네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개똥이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개똥아, 아니 장개동아. 웅부 어머니가 은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예, 할머니. 나 죽은 뒤에도 우리 집에 자주 와야 한다잉. 내 지사에도 꼭 와야 한다잉. 웅부 어머니가 다짐을 받기라도 하려는 듯 물었다. 예, 할머니. 개동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얼핏 웅부 내외의 표정을 살폈다. 개동이와 웅부의 눈길이 찐득하게 마주쳤다. 그리고 그 눈길은 잠시 한 묶음으로 엉켰다. 그러나 쌀분이는 한사코 개동이의 눈길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암상스럽게 떨고 있었다. 장개동이는 웅본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을 때 웅부 어머니는 한사코 그를 옆에 앉게 하였다. 점심을 먹는 동안에 웅부 어머니는 잠시도 말을 멈추지 않고 이것저것 개동이에게 많은 것들을 물었다. 장가는 언제 갈 것이며 장가를 든 후에는 어머니한테 분가를 할 것인가? 위의 두 형들과는 사이가 버성기지 않느냐? 혹은 두 형들이 구박이나 하지 않느냐는 등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물었다. 점심을 먹는 개동이는
그만 돌아가 봐야겠다면서 일어섰다. 웅부 어머니가 한사코 하룻밤 자고 가라고 붙들었다. 개동이는 웅부 내외가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면 그대로 눌러앉을 생각이었으나 어머니, 가까운 데 사니께 이 다음에 또 오라고 하지요 뭐. 하고 웅부가 은근히 그냥 돌아가 줄 것을 말하자 서둘러 마당으로 나왔다. 언제 또 올라냐? 웅부 어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토마로까지 내려와서 개동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며 말했다. 대보름날 다시 오겠구만요. 개동이가 그렇게 말해서야 웅부 어머니는 못내 아쉬워하는 눈빛으로 개동이를 쳐다보며 손을 놓아주었다. 개동이는 할머니와 웅부 내외에게 깊숙이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하고 살인문을 나섰다. 그가 살인문을 나설 때 오동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소바우만이 고삿 끝까지 따라 나왔다. 그는 소바우의 손을 잡고 동구 밖으로 나갔다. 내 이름이 소바우지. 동구 밖 개울 옆에 앙상한 참나무 숲에 이르러 개동이가 물었다. 야, 소바우가 짧게 대답했다. 눈은 아직도 술술 내리고 있었다. 이 다음에 올 때는 너 데리고 우리 집에 가마. 그때까지 잘 있거라잉. 개동이는 그렇게 말하고 소바우와 헤어졌다. 눈이 소복이 쌓인 논뜯기를 타고 걷다 말고 개동이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마을을 돌아다 보았다. 소바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할머니 하고 불러보았다. 그리고 한참 걷다가 다시 할머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았다. 비탈진 산모퉁이를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크게 불러보았다. 그러다가 목청을 돋우어 그의 목소리가 정말 그의 아버지 귀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듯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다. 그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외침이 눈발 사이로 멀리 멀리 출렁여 갔다. 그는 그 자리에 눈을 막고 서서 계속 목이 쉬도록 아버지를 외쳐 불렀다.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소리였는지 몰랐다. 개동이는 꿈속에서도 목이 타도록 아버지를 외쳐 불렀던 것이다.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 더 안타깝고 슬펐다. 개동이는 눈을 흠씬 맞고 집에 돌아오면서 꿈속에서처럼 수없이 아버지를 불러댔다. 장개동이가 점심을 먹고 돌아간 다음 오동리는 할머니에게 별당 어멈의 아들이라는 그 총각이 어떤 친척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 말라는 당부를 거듭한 끝에 목소리를 낮추어 배달은 내 오래비다 하고 속삭여 주었다. 그러나 오동리는 할머니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그 연유를 알려달라고 졸라댔다. 할머니는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다. 그날 웅부 어머니는 장개동이가 다녀간 후 새삼스럽게
그들이 새끼네를 떠나올 때 가지고 와서 여직 한 번도 땅에 묻지 못했던 씨앗 망태를 꺼내보기도 하고 죽은 남편의 쌈지며 곰방대, 남바위, 토시 등을 하나하나 늘어놓고 흥얼거리기도 하였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쌀분이가 씨눈이 모두 말라붙어 버려서 이제 땅에 묻어도 싹이 나오지도 않을 씨망태는 뭐 때문에 다시 꺼내놓고 청승을 떠느냐고 하자. 웅부 어머니는 진물은 두 눈이 질퍽해지면서 뜬금없이 지난 날들이 생각나서 그런다. 죽은 내 시합시도 생각나고 소바우 합시도 생각나고 마님도 보고 싶고 우리 시아버님도 보고 싶고 하다가는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하늘을 우두커니 쳐다보는 것이었다. 쌀분이는 차마 말은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필시 개동이를 만나고 나서 속이 뒤숭숭해진 때문이나 하였다. 장개동이가 세배를 하고 간 후 웅보의 집안 분위기는 마치 깊은 바다의 밑바닥처럼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고즈넉했다. 모든 식구들이 침묵을 지켰다. 웅보와 그의 어머니는 은근히 쌀분이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을 지켰고 쌀분이는 또 그녀대로 심기가 걸레 조각처럼 구겨 지저분해져서 있었기 때문에 장개동이의 말을 꺼내기가 싫었으며 오동예와 소바우는 어른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까지도 죽이고 지냈던 것이었다. 장개동이가 세배를 다녀간 후 쌀분이는 한동안 유달정에 발걸음을 끊고 지냈다. 그녀는 어쩐지 마금예의 친절이 마땅치 않게 생각되어졌다. 그 친절을 내세워 장개동이를 집에 보내더니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수작을 꾸미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쌀분이는 그것을 수작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장개동이가 찾아와서 저희 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할 것만 같았다. 쌀분이는 장개동이가 보내온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쌀분이가 그렇게 하자 웅보도 쌀분이의 눈치를 보느라 고기 한 점 입에 넣지 않았다. 제물포에서 온 대부리가 목포에 와 있는 그의 가족들을 만난 것은 장개동이가 세배를 다녀간 지 2달쯤 후였다. 동학농민군이 벌떼처럼 일어나자 서로 헤어진 지 12해 만이었다. 제물포에서 현익호 기선을 타고 목포에 온 대부리는 고향 새끼네에 가기 전에 잠시 그곳에 머물면서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궁리하기로 작정하고 세관청으로 가서 제물포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영암 출신 양주사를 만나 하역 인부로 들어갔다. 대부리와 짝귀는 목포에 머물면서 그곳 물정을 알아보고 제물포에 올라가 한영감의 도움으로 미상을 할지 아니면 고향에 눌러 살지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때까지도 대부리는 그의 가족들이 목포에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말해서 2월 금음날, 우연히 곡식을 실으러 목포 건너편 해남 땅의 화원장에 들렀다가 장터 주막 앞에서 구성지게 장타령을 뽑고 있는 각설이 패거리들 중에
끼어있는 판쇠를 만나게 되었다. 판쇠는 서너 명의 각설이 패들과 함께 어울려 목을 빼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걸쭉한 목소리로 장타령을 뽑고 있었다. 대부리는 틀림없이 그가 웅보 형님의 고향 친구 판쇠라는 것을 알아보고 장타령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얼씨구나 잘한다. 품바하고 자리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으흐 이놈이 이래도 정승판서 자제로 팔도 감사 마다하고 돈 한 푼에 팔려서 각설이로 나섰네. 저리시고 잘한다. 품바하고 잘한다. 내 선생이 누구인지 나보다도 잘한다. 시전 서전을 읽었는지 유식하게도 자리한다. 각설이 패들은 자진몰이, 휘몰이, 연몰이로 소리를 밀고 당기면서 시원시원하고도 미끈미끈하게 장타령을 뽑았다. 판쇠 형님 아니시오? 대부리는 장타령 한바탕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판쇠 옆으로 다가가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판쇠가 고개를 돌려 대부리를 보더니 흠칫 놀랐다. 대부리구만. 살아 있었는가? 판쇠는 대부리를 보고도 별로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대부리 생각에 아마도 각설이 패가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듯 싶었다. 성님은 타고난 소리꾼이요. 장타령을 아주 잘하시디다요. 대부리는 판쇠에게 자괴 지심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러 딴청을 부렸다. 그제야 판쇠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우리는 동냥질하는 거렁뱅이가 아니네. 이래봬도 우리한테는 풍류가 있던게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대부리는 판쇠를 주막의 술청으로 데리고 들어가 닭배기 사발을 놓고 마주 앉았다. 판쇠는 술청에 들어와서도 대부리의 안부며 목포에 사는 응부의 소식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을 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어떤 연유로 각설이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푸짐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말이시, 대부리 자네가 아다시피 소리 하나는 타고났지 않은가. 그래서 옛날부터 소리꾼이 되고 싶었으나 그러지를 못하고 새끼 내서 농사꾼이, 그리고 목포에선 등짐꾼이 되었구만. 그러나 나는 농사꾼도 등짐꾼도 다 실패하고 말았어. 목포서 등짐꾼 노릇을 하자니 야쿠자 놈들 눈꼴 사나와서 못해 먹었구만. 그래서 훌훌 돌아댕기기로 작정을 했어. 각설이꾼이 된 후부터는 얼마나 맴이 편한지 날아갈 것만 같아. 판쇠는 한참 동안 정신없이 자기 이야기만을 푸짐하게 늘어놓은 후에야 대부리가 해남 땅까지 흘러들어온 연유를 물었다. 저는 쭉 제물포에 있다가 목포에 온 지가 한 달가량이 되는구만요. 새끼내로 바로 갈라다가 이쪽 미국 시세를 좀 알아보려고. 쌀 장사를 하는가? 아직은 모르겠구먼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어찌 사남요? 대부리의 물음에 판쇠는 한동안 너지러진 눈빛으로 대부리를 바라보고 있더니 아니 자네 시방 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네 목포 온 지가 한 달이 되었다면서 식구들을 못 만났단 말이여? 하고 따지듯이 물었다. 미처 새끼네 가지를 못했구만이라. 봐서 3달이나 가볼랑만요. 예끼 이 사람.
자네 식구들은 시방 목포에 살고 있단 게. 예끼 이 사람. 자네 식구들은 시방 목포에 살고 있단 게. 새끼네 옴실에 애미 불질러 불고 목포로 나온 지가 벌써 10년도 더 되었단 맛이. 판세는 어이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대부리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새끼네를 불질러 불다니요. 이 사람이 깜깜무소식이구만. 가보년 난리 땜시 새끼네 사람들 죄다 동네에 불질러 불고 목포로 옮겨왔단 게. 그래 자네는 10년 동안이나 못하고 자뿌라졌던간디 식구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다 몰랐단 말이오. 참말로 얼척이었구만. 자네는 사람도 아니구만. 자네 그러면 아버님 잡고 오신 것도 모르고 있었구먼. 아버님? 그래요. 새끼네 노래만 불러서 하시다가 눈 감으셨어. 자네 형님이 새끼네 모셨다네. 대부리는 아버지의 별세 소식에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10여 년 동안이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의 꿈을 꾼 적이 없었다. 그는 갑자기 목이 콱 메어와 탁배기를 거푸 석 잔이나 퍼마셨다. 그래도 마치 목구멍에 불에 단 시우쇠가 걸린 것처럼 후끈거렸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대신 심한 조갈증을 느낀 것이었다. 영산강의 물을 모두 들이마셔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불타는 목마름이었다. 참, 그러고 자네 아들놈이 왔어. 판세가 거푸 술잔을 기울이고 나서 뚜벅 말했다. 아들이라니요? 대부리 자네 아들 소바우. 소바우? 그려, 소바우. 순간 대부리의 머리에 말바우의 이름이 마른 번갯불처럼 반짝하고 흘렀다. 그렇다면 말바우 어미가 돌아왔단 말인가? 대부리는 가슴이 덜컹거렸다. 말바우 어미가 돌아왔는가요? 아니요. 소바우만 함께. 판세로부터 가족의 소식을 들은 대부리는 당초 계획은 화산에서 이틀 밤을 자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곳의 일을 짝귀에게 맡기고 하루 만에 목포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아침에 목포 선창에 내린 대부리는 합숙소에 들러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게에 나가 식구들의 선물을 머리수대로 하나씩 샀다. 그는 판소한테서 그의 아버지가 8년 전에 세상을 떴다는 것과 말바우 어미가 낳은 소바우가 와 있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기에 소바우에게 줄 선물도 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은 슬펐으나 소바우가 와 있다는 것은 눈물이 솟구칠 것 같이 반가웠다. 그놈이 아들이었구나. 소바우라는 이름을 붙여준 말바우 어미의 뜻에 대부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고 싶어졌다. 대부리는 소바우의 나이를 어림하면서 비싼 고무신 한 켤레를 샀다. 5 식구들의 선물을 사들고 뒷계로 넘어가는 작은 언덕길을 추어 오르고 있는 대부리는 어머니와 형님 내외가 그를 보고 놀라는 얼굴들을 떠올리며 싱긋이 웃었다. 그는 식구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목이 터지도록 어머니를 외쳐 부르면서 들어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장대불이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소 하고 으름장을 놓으며 들어갈까? 그것보다는 소바우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해볼까? 대부리는 어떻게 하면 식구들이 더 놀라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짰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혼절했다가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구나. 어머니는 늘 대불이 내 놈은 전생에 물새였을 거요. 그러니까 자꾸 멀리 쏘댕기는 것을 좋아하제. 라고 했으니 물새 소리를 흉내내며 들어가는 것이 좋겠구나. 대부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언덕을 넘었다. 작은 비탈길 언덕을 넘어서자 그리 넓지 않은 들이 나왔고 그 들판 건너편에 마을이 있었다. 대부리는 그 마을에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논뚝길로 내려서지 않고 한참 동안 상수리 나무 밑에 서서 마을을 건너다 보았다.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면 이내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머니가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외쳐 부르는 대신에 마음속으로만 어머니를 거듭 되뇌었을 뿐이다. 그러다가는 집에 가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갑자기 목을 때가 콱 메어왔다. 아버지는 웅보 형보다 대부리를 더 좋아했었다.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자 모든 것이 허무해졌다. 그는 판소에게서 아버지가 병이 든 채 고향을 가보고 싶다고 하여 웅보 형과 함께 미곡선을 타고 가다가 영산강물 위에서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세상을 뜬 것이 아니고 영산강으로 돌아가셨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웅보 형도 언젠가 할아버지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런 말을 했었다. 그때 웅보 형의 이야기로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영산강과 한 몸이 된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웅보 형은 대부리에게 나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영산강을 본단다. 할아버지가 영산강이고 영산강이 바로 할아버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단다. 할아버지는 죽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거든. 하고 말했었다. 그때 대부리는 웅보 형의 그 말을 비웃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웅보 형의 그 말은 이 세상에 어떤 말보다 더 값지고 믿을 수 있는 진실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대부리는 나이가 들수록 웅보 형을 마음속으로 더 믿게 되었다. 대부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부터인가 웅보 형을 닮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그 나무는 참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늙은 회나무보다 더 우람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때때로 웅보 형의 말대로 영산강의 물줄기로 변했는지 모를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대부리는 그의 마음속에 우람하고도 단단한 모습으로 뿌리를 박은 그 할아버지를 닮은 나무 때문에 지금껏 자신을 지켜오며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 그 나무가 대부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대부리는 서둘러 논뚝을 타고 마을 쪽으로 건너갔다. 3월 초하루의 한낮인데도 바닷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그러나 대부리는 그 쌀쌀한 갯바람까지도 반가운 것이었다. 마을에서 낫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왁자지껄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에 소바우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 싶었고 그는 그 소리 중에서
소바우의 목소리를 가려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을의 고사스로 접어든 대부리는 통샘거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처음 와본 마을인데도 어쩐지 하나도 낯설지가 않았다. 통샘거리 위쪽 둔덕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흐드러져 있었고 둔덕 아래엔 버드나무 가지들이 시세워 한창 입을 틔우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다. 둔덕 너머로 큰 동백나무 우둠지가 삐두름이 솟아 있었는데 우둠지의 가지 끝에서 동박새 한 마리가 낭자하게 울어댔다. 통샘거리 건너편의 양지 쪽 공터의 여남은 살 안팎의 사내들이 팽이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입성들이 초라하고 얼굴은 엿기름처럼 누렇게 떠 보였으나 티 없는 모습들이었다. 대부리는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다 말고 멈칫 섰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혼자 토담 아래 햇살을 받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병약해 보이는 사내 아이를 보는 순간 대부리의 눈길이 그에게 머문 것이었다. 그는 토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지켜보고 나서 아가, 네 이름이 왜냐? 하고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병색이 짙은 그 아이는 무겁게 눈을 떠올리고 대부리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한쪽 눈은 크고 다른 한쪽 눈은 작은 자욱눈이었다. 아가, 내 이름이 혹시 소바우가 아니냐? 대부리가 다시 묻자 자욱눈이 아이는 오른쪽의 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소바우는 자고 있으라. 하며 턱끝으로 팽이치기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쪽을 가리켰다. 대부리는 자욱눈이 아이 옆에 서서 토담으로부터 여남은 걸음 멀어진 곳에 3명의 자그마한 아이들이 팽이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3명의 아이들 중에서 소바우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3명의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키가 컸고 체격도 튼튼해 보였으나 나머지 2 아이는 서로 어금지금 작달막한 키에 몸피가 말라 있었다. 대부리는 작은 키의 2 아이들 중에 소바우가 끼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어쩐지 그는 소바우가 몸이 실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2 아이 중에서 몸피가 더 작고 입성이 초라한 아이를 말바우의 어렸을 때 모습과 비교해 보고 나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혹시 내 이름이 소바우냐? 대부리는 몸피가 작은 아이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고 옆에 있던 아이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대부리를 쏘아보며 내가 소바운디 왜 그래요? 하고 야무진 목소리로 물었다. 대부리는 비록 몸피는 작아 보이지만 코가 오똑하고 눈이 동그랗게 생긴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래, 네가 소바우로구나. 대부리는 자꾸만 격해지려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손을 내밀어 소바우의 까치집 같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바우가 팽이채를 든 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부리를 쏘아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소바우 너희 집이 어딘지 좀 가르쳐 줄래? 대부리가 잠시도
소바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생각 같아서는 내가 바로 내 애비다라고 말한 다음 소바우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어쩐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따라오쇼? 소바우가 한 손에 팽이를, 다른 한 손에는 팽이채를 들고 앞장을 섰다. 두 짝 모두 뒤축이 쪼그라진 털매기에 발가락이 삐져나온 헌 버선을 신은 소바우는 대부리처럼 양쪽 어깨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걷고 있었다. 누가 보면 둘의 걸음걸이만 보아도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할머니는 계시냐? 소바우의 뒤를 바짝 따르던 대부리가 물었다. 할머니는 아파요. 소바우는 힐끗 뒤를 돌아다 보았다. 할머니가 아프시다니. 설 때 장계동이라는 하이칼라 양복쟁이가 세배하고 간 뒤부터 더 많이 아파요. 양복쟁이 장계동이가 뉘긴디. 모르겠어요? 큰아버지랑 큰어머니는 계시느냐? 안 계셔요? 안 계시다니. 선창에 나가셨구만요. 내 밤 자면 우리 누님이 시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 큰어머니랑 함께 선창에 장 보러 가셨구만요. 소바우는 묻지 않은 말까지 해주었다. 그러면 집에는 할머니랑 오동네 누님이 있겠구나. 그러자 소바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대부리를 찬찬히 되작거려가며 쳐다보았다. 우리 누님 이름을 어찌게 안 함요? 아저씨가 우리 누님 신랑인갑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아니, 아직 너그 매형될 사람 얼굴도 모르냐? 저번 참에 집에 왔었는데 그때 내가 나무를 하러 가느라고 못 봤거든요. 아저씨가 우리 누님 신랑이 맞지요? 그러지요? 소바우는 거듭 묻고 나서 대부리가 미처 아니라고 말할 여유도 주지 않고 고삿을 꿰고 뛰어가더니 삐딱하게 열린 사립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숨 가쁘게 할머니와 누님을 외쳐 부르는 것이었다. 할머니! 누님 신랑이 와요! 누님! 신랑이 온단께! 대부리가 사립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까지도 소바우는 토마루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대부리는 천천히 바람에 나부끼는 억새처럼 자꾸만 일렁이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독거리며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큰 소리로 어머니를 외쳐 부르고 싶었지만 갑자기 목이 콱 메어왔다. 그는 좀 기다렸다가 차라리 밤에 올 것을 그랬구나 하고 후회하였다. 대낮에 어머니를 대하기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잠시 걸음을 멈춘 그는 토마루에 벗어놓은 낡은 털매기 6짝이 아무렇게나 팽개쳐 있는 것을 보았다. 그중 2짝은 금방 방으로 뛰어 들어간 소바우의 신발이었다. 대부리는 토마루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 그렇게 서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으로부터 식구들의 채취가 콧속으로 들어와 심장에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대부리는 식구들의 채취를 더 흠씬 맡아보기 위해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어머니의 시지근하면서도 들척지근한 냄새에서부터 형님의 퀴퀴한 땀 냄새, 하얀 찔레꽃 향기 같으면서도 약간 비릿한 형수의 냄새, 쑥부쟁이 꽃처럼 상큼한 조카 오동예의 냄새, 조금 전에 맡았던
물비린내 같은 소바우의 냄새가 한꺼번에 코와 온몸의 땅구멍을 뚫고 뼈와 핏줄 속으로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대부리는 죽은 아버지의 채취까지도 맡을 수가 있었다. 아버지의 채취는 흙냄새와 땀냄새 뿐이었다. 소바우가 할머니와 누님을 외쳐 부르며 뛰어들어간 큰 방문이 열린 것은 대부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살아있는 5 식구들과 죽은 아버지의 채취까지 모두 심장 속 깊숙이 흠씬 빨아들이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나서였다. 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하얗게 샌 어머니가 서둘러 몸에 걸친 옷매무새를 고치며 소바우의 부축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대부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노쇠해버린 것에 슬픔을 느끼면서 갑자기 벙어리라도 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어머니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니기여, 니가 옮기여. 어머니는 소바우의 부축을 받으며 토마루를 내려와 손바닥으로 눈썹 차양을 만들어 봄날 한낮의 화사한 햇빛을 가린 채 멀뚱히 대부리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어머니는 2 다리를 휘청거렸고 2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가는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는 땅에 주저앉아서도 대부리를 향해 2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려고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때서야 대부리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허우적거리는 어머니의 2 손을 잡고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놈, 내 이놈 대부라, 이 썩을 놈. 어머니가 대부리의 이름을 외쳐 부른 것은 한참 후였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이놈 대부라. 를 외쳐 부르며 2 주먹을 불끈 쥐고는 대부리의 가슴팍을 마구 후려치는 것이었다. 할머니를 부축했던 소바우와 잠시 후 방에서 뛰쳐나온 오동예는 우두커니 서서 그들의 할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것을 놀란 얼굴로 보고만 있었다. 이놈, 이 대부리 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음시로 아이고 이제사 오다니.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팍을 쥐어박다 지쳐버린 후에야 소리내어 울음을 쏟았다. 그때까지도 대부리는 어머니를 외쳐 부르지 못했다. 대부리는 어머니를 끌어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따라 햇살이 안개처럼 촉촉이 젖어 있었다. 대부리는 그 햇살에서 영산강의 물 비린내와 새끼네들의 흙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냄새이기도 했다.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1부 대지의 꿈, 제2부 깨어있는 밤, 제3부 영류, 제4부 개항, 제5부 선창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편은 제6부 의병으로 이어집니다.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제6부도 기대해 주세요.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